우병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되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죠. 안 되면 끝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큰 악수를 뒀죠.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걔는 그거 한 방에 간 거예요. 검찰 조직에서 그걸 놔두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구속영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비호 감찰한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 감찰을 하는 거죠. 우병우가 예. 우병우가 우병우에 민정수석에 관련된 있으면서 예, 그래서 비호했던 감찰을 검찰 내부에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하고 같이 묻혀가기 때문에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는 최대의 약수다. 이건 반드시 100% 영장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영장 심사가 그러니까 11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이번에 박근혜 그 구속영장 던져졌던 데서 또 심사를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판사가 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지. 같은 부서니까. 저번에 그 2월 달쯤에 인사 이동 있잖아요. 법원이건 검찰이건 2월 달쯤에 신학기 바로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좀 바뀐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건 논리적이기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흐름에서 흐름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꼭 그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반동이 있고 그 반동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걸 죽여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혁명의 완성은 우병우 구속으로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면 검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비리까지 털어서 우병우를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도도한 흐름을 법원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우병우도 들어가 주시는 게 이제 혁명의 완성이 1단계는 마무리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거 무슨 저폭 영화도 아니고 들어갈 때 직감을 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공적인 걸로 털고 사적인 걸로 털고 앞뒤로 털어서 사적인 것에 대한 비리를 일종의 지렛대 삼아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걸 터뜨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인정하지 않으면 A를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A를 숨기기 위해서 B를 부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병우는 흔히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소년급제. 네. 검사들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요. TK 출신이어야 되고 이 사람 봉화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급제? 소년급제? 그러니까 온갖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자기 가치관 없이 정치랄까? 그 언저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 아닐까요? 21세기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중에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극에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번에 우병우의 구속영장 안에 세월호에 관련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는데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우병우를 적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주함 출동 명령에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 우병우였다는 언지를 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어떤 우병우의 입을 통해서 실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기획했거나 또는 그 후에 은폐를 하기 위한 주범의 연계관계도 밝혀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 뭐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어 있는 지금 있는 시점에서 우병우의 구속은 정말 절묘한 신의 안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에 그 세월호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속을 일단 확실한 걸로 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를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계속 털어지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 구조 방해부터 이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네. 구조 방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왜 수사 방해를 했느냐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수사를 통해 까져 나오는 거를 방해했다. 이제 이렇게 줄줄이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나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키우고 싶은 놈한테는 피를 안 묻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폭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나서 얘나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열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병우는 내가 봤을 때 이명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자기 몸에 피를 네. 묻힘으로써 이 사람이 피 묻은 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절묘한 시점에 우병우를 검사장으로 올리면 안 되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집중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죽인 자를 검사장 승진시키면 너무 원한을 네. 불러 모으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버려진 우병우가 와신 상담하던 끝에 박근혜에 의해서 최순실 라인을 네, 타고 픽업이 청와대로 되는 순간 자기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지. 검사장도 못 되고 지검장도 못 되고 여기 뼈를 묻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검찰총장도 못 되고 법무장도 못 됐는데 순간에 점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 버린. 물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으로 이제 이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 그때 아마 이성적인 중심을 잃음으로써 우병우한테는 두 번째 기회를 저는 차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병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민정수석이었으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저렇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누가 들어가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컨트롤 할 수 없는 자리이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최순실 그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병우가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내각이 하나 만들어지는. 내각의 완성. 그리고 내각의 가장 지도자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가 있고 네. 이런. 최 여사님. 원격 조정해야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송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명종님도 그렇고 황진민님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데 살다 보면 이렇게 부침이 있고 어떤 날은 항상 밑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온갖 권력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병우는 나오면은 뭐 처가 재산이네 자기 본인 재산이네 못 먹고 못 살지는 않겠지만 그 권력을 갖고 돈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병우도 감옥에 살아야 되면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 될 텐데 어느 날 20살이 되기 전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꿈에 부풀었겠지만 불과 한 30년 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탄압의 사건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국정농단 비리에 걸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출세는 여기서 끝. 이제는 자기 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측면.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라볼 때 돈 벌려고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 또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취욕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들이 몰락을 어떻게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제일 요직에 들어가서 잘 했다.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했다. 근데 왜 뭐가 잘못돼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려고 하나 이제 그 문간에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아직 멀었다. 박근혜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박근혜가 4차 옥중 조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부인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변호인을 다 물갈이 했다면서요? 네. 변호인당이 9명이었는데 그중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를 남기고 해임했어요. 유영하는 리드하는 일종의 대표 변호사 같은 거잖아요. 최명성 변호사는 아마 유영하를 서포트하는 변호사일 겁니다. 그런가 봐요. 사실상 유영하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랐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유영아는 아마도 뭔가 깊은 그렇죠. 내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를 수도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라고 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검찰과 맞상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 피해보려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사실상 유영하를 자르는 게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책임도 져야 되지만 검찰과의 상대에 있어서 뭔가 급이 안 된다거나 컨트롤 능력이 없다거나 노비 능력도 없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박근혜가 어떤 성향이냐를 떠나가지고 근데 유영하를 냅두고 나머지를 잘라버린다. 원래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 게 유영하가 너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박근혜가 구속됐다 해서 나머지 변호인단들이 거기에 대한 유영하를 잘라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제기한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답변서를 사전 작성을 한대요. 검찰이 뭐 물어볼지에 따라서. 근데 유영하고 나머지 변호인단하고 따로 작성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 변호인단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뭐 이래서 아니다 길게 가는데 유영하 건 대부분이 아니다. 모른다. 단답형인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박근혜는 복잡하게 써주는 애들이 싫은 거야. 야,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긴 걸 받아서 이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거꾸로 말하면 유영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박근혜하고 이 사건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문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종의 차단책처럼 유영하가 쓰이고 있다는 거야. 더더욱 놀라운 거는 유영하는 지금 있는 기존에 20년, 30년 된 변호사들을 다 자르고 자기가 대표 변호사를 하면서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 변호인단 그 밑에 있는 똘마니를 부르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변호사 홈페이지에다가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찾는다라고 공고문을 올렸다니까. 이건 뭐냐면 박근혜에 대해서 앞으로의 법정에서의 어떤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아니야 이걸로 끝까지 가겠다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전술을 피우겠다는 선언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뭐 옳게 그러니까 박지만의 부인이 서양희 변호사라고 나름 꽤 유능한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박지만과 서양희가 박근혜를 뭐 면회를 했다, 앞으로 옥바라지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지금 뭐 변호인단이 바꿔쳐지는 이 과정에서 서양희 변호사가 뭔가를 한 건 없나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변호사는 하루 종일 피의자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일과 시간에. 그렇죠. 근데 가족인 변호사는 그냥 가족일 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박근혜는 박지만 쪽과 화해를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건 박근혜가 박지만을 부른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집으로 불렀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냥 갔다. 오히려 박지만 쪽 사람들이 박지만에게 조언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서양이라는 사람을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의 어떤 동질감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형제간에 막 소송 나고 뭐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박지만이가 박근혜 편을 들었을걸요. 유경재단 사건 때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 후로 막 벌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고 사실상 박근령 같은 경우는 전혀 저기 아버지라든지 또는 아버지 주위 사람들의 후광을 전혀 입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채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박지만은 그래도 포철 회장 같은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재력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혀 박지만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가 박근혜에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지금 이 변호인단 중에서 2명만 남고 나머지가 그만두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은 4분이다. 라는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관련돼서 이 대리인단과 변호인단 구성원들이 행동한 거를 보면 좀 웃겨요. 유 변호사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의 말만 들은 거예요. 박근혜가. 특검에 출석하지 마라라는 것도 유영하가 얘기를 했고 헌재에 출석하지 마라는 것도 유영하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속되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접견하는 것도 유영하만 하는 거예요. 거기 더하기. 그런데 유영하라는 사람이 이 9명의 그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놀았다는 거죠. 그렇죠. 유영하가 모든 정보를 자기 혼자만 갖고 있고 나머지한테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자신들의 어떤 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답변서도 써내고 하고 있는데 진짜 진실은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박근혜와도 뭐 조근조근 뭐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유영하는 근데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에 관한 모든 조언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우리가 들었을 때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성의 사생활 운운한 거 그 시작에서부터 그 이후의 대처 방식이 다 배째라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고 지금도 9명 중에 7명이 갈아치워지는 상황에서도 유영하는 계속해서 그 지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가 다른 사람들 자기 변호인들에게도 알려지면은 안 되는 어떤 핵심
그 코어가 뭔가가 있는 거야, 진짜. 그리고 사실 서양희 같은 경우도 그때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영치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찾아가고 했지만 또 접견하는 거는 또 거부를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나는 니랑은 별로 할 말이 없는디 이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 서양이도 그렇고 박지만이도 그렇고 나름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맥으로 변호사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이번에 그 구속되고 나서 재판을 대비해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 영입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명한 그 변호사들이 다 유형어가 컨트롤을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해. 예. 걔가 대장하면 나 그 밑에 못 있어 그 얘기잖아. 그렇겠지. 그렇죠. 예. 유영아가 원래 박근혜 변호인단 되기 전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자기 변호를 위해서 선임해서 유영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SNS 같은 데서 막 말 함부로 하던 일종의 일배성 변호사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박근혜 변호하는 것도 이상했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본 게 그거였잖아요.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유영아만큼은 박근혜의 내밀한 비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내밀한 것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소외당하는 느낌을 줬을 것 같고 아마 박근혜는 그냥 그 특유의 그 스타일이나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스스로 멸망해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훌륭하게 대처를 하면요. 최소한 형량을 몇 년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변호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잘 됐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네. 구조 방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왜 수사 방해를 했느냐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수사를 통해 까져 나오는 거를 방해했다. 이제 이렇게 줄줄이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나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키우고 싶은 놈한테는 피를 안 묻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폭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나서 얘나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열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병우는 내가 봤을 때 이명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자기 몸에 피를 네. 묻힘으로써 이 사람이 피 묻은 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절묘한 시점에 우병우를 검사장으로 올리면 안 되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집중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죽인 자를 검사장 승진시키면 너무 원한을 네. 불러 모으게 되는 거니까. 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병우를 적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주함 출동 명령에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 우병우였다는 언지를 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어떤 우병우의 입을 통해서 실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기획했거나 또는 그 후에 은폐를 하기 위한 주범의 연계관계도 밝혀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 뭐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어 있는 지금 있는 시점에서 우병우의 구속은 정말 절묘한 신의 안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에 그 세월호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속을 일단 확실한 걸로 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를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계속 털어지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 구조 방해부터 이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얘기. 적인 것에 대한 비리를 일종의 지렛대 삼아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걸 터뜨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인정하지 않으면 A를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A를 숨기기 위해서 B를 부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병우는 흔히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소년급제. 네. 검사들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요. TK 출신이어야 되고 이 사람 봉화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급제? 소년급제? 그러니까 온갖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자기 가치관 없이 정치랄까?
그 언저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 아닐까요? 21세기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중에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극에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번에 우병우의 구속영장 안에 세월호에 관련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는데 황기철 우병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되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여러- 기회죠. 안 되면 끝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큰 악수를 뒀죠.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걔는 그거 한 방에 간 거예요. 검찰 조직에서 그걸 놔두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구속영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비호 감찰한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 감찰을 하는 거죠. 우병우가 예. 우병우가 우병우에 민정수석에 관련된 있으면서 예, 그래서 비호했던 감찰을 검찰 내부에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하고 같이 묻혀가기 때문에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는 최대의 약수다. 이건 반드시 100% 영장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영장 심사가 그러니까 11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이번에 박근혜 그 구속영장 던져졌던 데서 또 심사를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판사가 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지. 같은 부서니까. 저번에 그 2월 달쯤에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법원이건 검찰이건 2월 달쯤에 신학기 바로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좀 바뀐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건 논리적이기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흐름에서 흐름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꼭 그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반동이 있고 그 반동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걸 죽여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혁명의 완성은 우병우 구속으로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면 검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비리까지 털어서 우병우를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도도한 흐름을 법원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우병우도 들어가 주시는 게 이제 혁명의 완성이 1단계는 마무리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거 무슨 저폭 영화도 아니고. 들어갈 때 직감을 했나?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공적인 걸로 털고 사적인 걸로 털고 앞뒤로 털어서 사적